반갑습니다. 전 성형외과 의사로 10년 가까이 일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누가 들어도 미칠 듯이 웃을 수 있는 사건 하나를 겪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해? 란 생각이 절로 들 이야기랍니다. 그럼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의사여서 저도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학창시절에 공부만 죽어라 했습니다. 노는 게 뭔지 여자가 뭔지 모른 채로 엉덩이를 의자에서 거의 떼지 않았죠. 그런 노력이 있어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늘 공부만 해서 여자를 멀리하고 지냈답니다. 그래야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나중에 충분히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졸업 후 인터넷 시간을 보내고 레지던트 때 성형외과를 선택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관심이 갔기 때문이죠. 30이 넘어가며 전문의가 되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병원에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연애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서 그런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여자를 사귀었어요.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면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성격 탓인지 매력이 없어서인지 여자들이 쉽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제가 많이 집요하고 고집이 있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고 이에 수긍하고 성격을 고치려고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후천적인 기질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 개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번엔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 중반이 되었을 때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근을 했는데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전 상가 1층에서 머뭇거리다가 비를 피했다가 늦지막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1층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말이죠.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인가 싶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쇼핑몰 콜센터 직원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드릴 옷을 주문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배송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단 말을 10번도 넘게 해서 전 별일도 아니고 다른 옷을 선물하면 되니 상관없다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까? 카페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그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우산이 없어서 카페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고 예쁜 여자를 보니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향했답니다. 곧 제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꼭 미래의 아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제 앞에 나타난 착각을 했어요. 그만큼 심하게 반해버려서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순간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 몸이 첫눈에 반한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곧 그녀 앞에 서서 말을 걸었어요.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 커피 한 잔 같이 하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여자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고객님 말씀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제 앞에서도 들렸지만 제 주머니 속에서도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은 사이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린 것 같은데 마지막 통화했던 쇼핑몰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직원이 제가 첫눈에 반한 눈앞에 있던 여자였던 겁니다. 전 핸드폰을 꺼내어 귀에 가져다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통화했던 분이 제 앞에 있는 분과 동일이신가요? 어머, 고객님. 여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고객님, 의류 배송에 문제가 있는 걸 캐치 못했어요. 그 옷은 품절 상태라 주문을 못 도와드리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신기하네요.
5분 전 얼굴도 모르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그 사람이었다니. 이 정도면 아니, 인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 앉아도 될까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커피 마셔줘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앉으세요. 전 기회를 제대로 잡고 첫눈에 반한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제가 첫눈에 반했으니 만나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여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제가 멈추지 않고 수다를 떨었더니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저 5층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녀도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전 7층에 있는 콜센터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다가 마주쳤겠는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저흰 서로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고 곧 연인이 되었답니다. 애인이 된 그녀와의 연애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모는 당연히 훌륭했는데 성품이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반듯하고 선했어요. 이런 여자를 왜 이제야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사랑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1년 뒤 운명의 상대인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A는 제 마음과 같아서 기쁘게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또 양가 부모님 또한 저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36의 상투를 틀고 유부남이 되었어요. 전 빨리 아이를 낳고 예쁘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신혼을 3년 이상 즐기고 싶다고 해서 오랜 시간을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 볼수록 더 예뻐 보였고 더 사랑스러워서 30대 후반까지 매우 뜨겁고 달달한 신혼여행을 보냈네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아내에게 여보, 당신 닮은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2세를 슬슬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고 물었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어요. 당신 말하는 게 왜 그래? 여잔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하는 거야? 출산이 의무는 아니잖아.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무조건 아기를 낳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3년의 신혼을 보내고 아이를 낳기로 한 거 아니었어? 평소에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큰 실수를 한 거니? 몰라. 나 당신이랑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지가 않아. 권태기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당신을 피하고 싶다고. 권태기? 난 아직도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고 떨리는데 내가 부족한 탓이겠지. 여보, 아이 갖자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서 권태기 따위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노력할게.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당분간 각방 쓰자. 뭐 각방? 그 정도로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여보, 난 옆에 당신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여태 내 말을 뭘로 들었어? 몰라. 나 혼자 작은 방 가서 잘 테니까 당분간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를 낳아달라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뭐라도 주면서 애를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짜증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양심 있으면 뭘 달라는 거야?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야 많지. 집도 내가 해왔고 혼수도 내가 했잖아. 당신 집이 힘들어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나랑 결혼했잖아. 또 매달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내가 사들인 외제차 유지비까지 따로 드리고 있어. 그리고 당신한테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주고 있단 말이야. 참 잘났다. 그렇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생색내는 걸 보니 아주 진상이다. 아낸 권태기 때문인지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그랬는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전 한 번도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었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매일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노력했어요.
물론 큰돈을 주고 싶었지만 아직 병원에 들인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서 훗날 크게 선물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보석과 꽃을 선물했고 해보지 않았던 요리까지 해주면서 진심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내는 저와 겸상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얼굴 보면서 밥 먹으면 내가 체할 것 같으니까 혼자 알아서 차려 먹어. 난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올 테니까. 어, 알았어. 당신 기분이 계속 별로인 것 같아 미안하네. 여보, 내가 당장은 큰 돈을 주지 못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그래? 그럼 생활비 좀 올려줘. 그리고 당신 재산의 일부를 내 명의로 바꿔줘. 명색이 성형외과 원장 사모인데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야. 어디 가서 의사 마누라라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재산? 여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재산을 달라는 거야. 병원을 운영한 지 겨우 4년이야. 병원은 부모님이 차려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최신 기계랑 모든 것들은 모두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라고. 아직 빚 갚고 있는 신세인데 당신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 무슨 빚을 아직도 갚고 자빠졌어. 의사면 꽁쳐둔 돈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부모님 둘 다 의사인데 며느리한테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지? 이거 아주 속아서 결혼한 기분이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다고.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속아서 결혼하다니.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의사이긴 하지만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면 크게 남는 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하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3년 동안 결혼 생활했으면 뭐라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지금 회사원이랑 결혼한 것 같다고. 아낸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도 있지만 돈이 매우 큰 문제였던 겁니다. 신혼 초부터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억소리가 나는 돈을 달라고 말을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를 매번 미뤘거든요. 물론 결혼 생활이 주고받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를 피하는 걸 알았으니 저도 아내에게 조금의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각방을 쓰며 지내길 석 달이 지나며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난 저러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제 결혼 생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와의 각방과 권태기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전 퇴근하면 혼자 드라이브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해넘이를 보고 싶어 인천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송도 근처에 있는 바다공원이었는데 경치도 좋고 바다의 짠내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을 한 아내가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말이죠. 권태기에 걸리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게 정상인가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네요. 여하튼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해서 곧장 아내와 상간남에게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더니 애인이랑 약속이었나 봐? 깜짝이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날 미행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서울에서 인천까지 뭐하러 왔겠어? 아낸 불륜을 들킨 것보다 제가 그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가 더 중요하더군요. 절 스토커라며 소름 끼친다는 말만 했답니다. 당신 이런 여자였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일말의 사과는커녕 내가 여기 있어서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여자야, 난 여기 해넘이를 보러 온 거야. 잠깐 마음을 비우려고 왔다고. 짜증나네. 그래, 우연이라 치자. 그리고 나 연애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뭐 싫으면 이혼하든지. 의사라고 해서 크게 한몫 땡길 줄 알고 결혼했더니 3년 동안 꼴랑 생활비 말고 받은 게 없으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내 애인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차라리 오늘 들키길 잘한 것 같네. 여러 말 하지 말고 도장 찍으면 되니까 말이야. 내 애인은 이미 나한테 청혼까지 했다고. 당신 진짜 최악의 속물이었구나. 어떻게 그동안 착한 척 연기하며 살았니? 힘들었겠네. 그래, 엄청 힘들었다. 성형외과 의사라고 해서 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찌질하게 돈 아끼며 사는 네 모습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넌 쥐뿔도 없으면서 애를 낳자고 했지? 내가 미쳤냐? 너같이 빚 좋은 개살구한테 애를 낳아주게?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남자는 변호사야.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능력자라고. 아낸 상간남이 저와 결혼 전에 사귀고 있던 사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더군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자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그를 버렸는데 저와 결혼한 뒤에 우연히 만나고 마지막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둘은 예전처럼 연애를, 아니 이번엔 불륜을 수년 동안 피워왔다네요. 그 순간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짐승 새끼들은 말보다 주먹으로 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상간남의 면상을 여러 차례 날렸습니다. 쌍코피가 터지고 강냉이 몇 개가 털릴 때까지 두들겨 패주었죠. 그리고 아내 얼굴에 싸대기를 날렸어요. 이제 더 이상은 예뻐 보이지도 않는 데다 사악해 보이는 그녀의 면상을 실컷 패주었죠. 변호사 상간남은 절 고소하겠다고 으르렁댔고 아내는 무식하게 손찌검을 하느냐고 자기들 잘못을 못 느끼고 있더군요. 그래서 더 상종하지 않기로 하고 혼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당장은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조금 질질 끌다가 이혼 소송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예상대로 집에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상간남의 집에서 살림을 차렸답니다.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영상과 사진을 전해주며 소식을 알게 되었죠. 상간남은 저한테 맞은 거로 고소를 하겠다더니 뭐가 무서웠는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런 건지 불륜을 저지르고 처맞았다는 소문이 퍼져 변호사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갈까봐 가만히 있는 건지는 몰랐지만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전 이혼 전에 어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 부모님께 사정을 전해드렸고 장모님을 찾아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모님 잘 계셨어요? 오늘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게 뭔가? 내 딸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장모님은 아직 자신의 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바람난 쓰레기라는 걸 들려드렸죠. 장모님도 아는 남자일 거라던데요. 오래전에 사법고시 준비하던 남자랑 제 처가 사귄 적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 남자가 변호사가 되었더라고요. 둘이 지금 애인 사이로 지내는 데다 살림까지 차려서 살고 있어요. 그 사법고시 준비하던 무능한 백수놈? 그런데 걔가 변호사가 됐다고? 이야, 이래서 사람 앞날은 모른다고 하나 보네. 내 딸이 남자를 제대로 건졌어. 장모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자를 잘 건졌다고요? 장모님 눈엔 제가 안 보입니까? 그러자 장모님은 턱을 괴고 쯧쯧거리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이보게, 자네가 잘했으면 내 딸이 바람을 피웠겠나? 성형외과 의사라고 해서 봉잡은 줄 알고 결혼시켰더니 이건 뭐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잖아. 자네가 나랑 내 딸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내 딸처럼 예쁘고 잘난 여자를 데려갔으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장모님, 제가 매달 용돈 드렸잖아요. 그리고 명품백과 옷, 그리고 자가용까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장모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의사랑 결혼하면 상대 측에서 베풀어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어머, 이 사람 보게. 지금 의사라고 갑질이라도 하려는 거야? 갑질이 아니라 장모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길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장모님은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상처를 줘서 미안하네 뭐.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호소하듯이 외쳤더니 장모님은 낄낄 비웃으시며 아유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자네가 못나서 내 딸이 바람났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데. 아휴 자네가 평소에 남편 노릇 제대로 했으면 내 딸이 바람을 피웠겠나? 아유 모든 것엔 원인이 있기 마련이야. 라며 아내와 똑같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할 말이 없겠다 싶어 이혼 소송을 위해 위자료로 집 빼앗길 각오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장모님은 변호사 사이가 새로 생길 텐데 돈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모녀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 소송을 했고 아내는 변호사 상간남에게 돈을 받았는지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끝냈어요. 속이 시원하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본성을 알게 되었으니 3년 만에 끝낸 걸 다행이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과거를 빨리 잊으려고 했어요. 병원 일에 매진하려고 야간 진료도 늘리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덕분에 절 찾아오는 환자들은 많았고 벌리는 돈은 배로 늘어났어요. 3년 동안 일에만 매달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전처는 깨끗이 잊혀졌고 병원은 크게 성장했으며 새로운 여자를 만날 준비도 완벽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여자를 만날 계획이었죠. 주변 지인들에게 괜찮은 이혼녀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연락을 돌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여자가 있다며 간호사가 알리더군요. 미모의 여성이 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소개팅하려는 여자가 먼저 찾아왔나 싶어서 의아함을 가지고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소개팅녀도 지인도 아닌 바로 전처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걸 모두 잊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들진 않았지만 여전히 예쁜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날 만날 이유가 남았나? 날 보고 놀라지 않네. 하긴 3년이나 됐는데 아직 감정이 남았을 리가 없지. 감정은 없지만 당신이 최악의 여자라는 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지. 왜 왔는지 용건이나 말해. 급하긴. 알았어. 간단히 용건만 말할게. 사실은 말이야. 인터넷에 내 동영상이 돌고 있어. 아니, 정확하게 말해 나랑 그 사람이랑 함께 찍힌 영상이 돌고 있어. 사생활 영상을 말하는 거야? 설마 그 짓 하는 영상이냐? 맞아. 그이가 나 몰래 영상을 찍었었나 봐. 그런데 그걸 재미삼아 한 사이트에 이런 여자랑 그 짓을 한다고 자랑하려고 올렸다가 바로 지웠는데 순식간에 퍼졌어. 전처는 상간남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출했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뭐? 그 자식 완전 나쁜 새끼네. 당신을 놀이기로 삼은 거랑 다름없잖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 현재 구속 중인가? 제 물음에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신고를 왜 해? 날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올린 거라잖아.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날 여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라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뭐라고? 너도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놈을 이해하는 건 너무 웃겨. 그래서 나더러 네 영상 찾아보라고 안부 쳐들린 거냐? 자기 아직도 내 몸이 그립구나. 보고 싶으면 찾아봐. 아주 죽여주는 영상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네.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할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아무리 인터넷에 유명 인사가 됐다 해도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싫어. 그래서 찾아왔어. 내 얼굴 좀 갈아엎고 하는 김에 몸도 더 빵빵하게 수술하려고. 요즘 당신 실력이 출중하다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전 남편한테 와서 수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그이가 사무실 확장한다고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외상할 곳이 필요했어.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찾아왔지. 어때? 당신이 날 수술해 볼래? 그러니까 아는 인터넷에 퍼진 자신의 야동 때문에 외모를 바꾸겠다고 온 겁니다. 경찰서 가서 영상을 모두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외모만 바꾸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전 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주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 전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뭐 그래, 까짓 거 해보지 뭐. 나중에 수술비 줄 거지? 나 잘 나가는 의사라서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거야. 당근이지. 그럼 나 변신 제대로 시켜줘.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끔 말이야. 그래, 나만 믿어. 아무도 당신을 몰라보게 의느님이 돼줄게. 해결됐다. 그이가 나 성형하고 달라지면 새로운 여자랑 사는 기분이 들 거라고 아주 들떠 있는데 제대로 선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뼛속까지 상간남에게 제대로 홀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자기가 어쩌고 하는데 꼭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모시는 신도처럼 보였어요. 뭐 어쨌거나 전 전처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사흘 뒤 아내를 수술실로 데려가 마취를 시키며 말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될 각오는 됐지? 내가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고 일어나. 고마워 여보. 우리 수술 끝나면 친구처럼 지내자. 예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전 마취 선생님께 신호를 보냈고 곧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전체와 가슴, 지방 제거 수술을 모두 진행했어요. 오랜 시간을 수술실에서 전처를 고쳐주었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고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전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빨대로 물만 마셨어요. 영양은 링거가 있어 굶어도 괜찮았죠. 여하튼 붓기가 빠지고 붕대를 풀어도 될 순간이 와서 아내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자, 이제 붕대를 풀게. 준비됐어? 준비됐어. 풀어줘. 전 콧노래를 부르며 붕대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수술은 특급 수술이야. 우와, 완벽해. 나조차도 당신인지 못 알아보겠어. 그래? 거울 좀 줘봐. 이게 뭐야? 당신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달라며. 얼굴 갈아엎고 가슴도 크게 해줬고 배랑 다리에 지방까지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제가 아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눈은 쌍꺼풀을 한 겹 더 해주고 앞트임 뒤트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코는 분필을 몇 개 끼운 것처럼 빌딩을 만들어 놓았죠. 또 입술은 필러를 실컷 집어넣어 순대 입술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턱을 깎긴 깎는데 그 계란형이 아닌 사각턱으로 만들었어요. 가슴은 로켓처럼 Z컵으로 했고 배에 있던 지방을 싹 제거해서 식스팩에 자리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최고의 추녀로 만들어 놓았죠. 전처는 거울을 보고 얼굴과 몸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명을 지르며 난리치더군요. 야, 이 미친 자식아,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너인 줄 모르게 만들어줬잖아. 내가 보기엔 완벽하다고. 아니구나. 내가 당신 눈을 심하게 찍고 쌍꺼풀을 겹겹이 해줬더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잘 때 눈 뜨고 자는 것 빼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도 좋게 생각해. 옛날 나라를 지키던 장군들이 눈 뜨고 잠을 주무셨다잖아. 그러니까 눈 뜨고 잘 자봐 장군님. 전처는 원장실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광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고 이 개같은 놈아, 나한테 쌓인 게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잘난 내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놔. 당장 재수술해 하며 악을 쓰더군요. 그래서 전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이봐, 전 마누라님, 요구한 대로 아무도 못 알아보게 수술했잖아. 예쁘게 고쳐달란 말은 너도 하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어. 원한다면 우리가 나눈 대화를 보여줄게. 여기 CCTV에 모두 저장됐다고.
또라이야. 누가 성형외과에서 못생기게 수술을 해. 당연한 거니까 말을 안 했지. 미친 개 오므라이스 새끼에서 시베리아 허스키 새끼야. 당장 내 얼굴 돌려내. 수술 전으로 돌려놓으라고. 아니, 내가 보기엔 꽤 잘 어울려. 난 네 속마음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한 땀 한 땀 수술을 한 거라고.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봐. 간호사가 퇴원 절차해 줄 거야. 그리고 수술비는 토탈 8천만 원 나왔어. 내 꼴을 이따위로 만들고 돈까지 받겠다고? 이 천하의 샹하나이트 같은 새끼야. 돈은 내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낄낄거리며 전철을 조롱해줬습니다. 어이, 눈을 감지 못하는 장군님, 로켓 가슴으로 적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야, 배에 식스팩을 보아니 운동 꽤나 한 것 같은데 이 복근의 힘도 보여주십시오. 아니다. 이 얼굴이 무기군요. 그 얼굴을 적군에게 들이밀면 모두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부탁하오, 장군. 이 개 같은 자식. 너 날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할 거야. 곧 내 남편이 날 데리러 오는데 니놈 인생을 끝장내줄 거라고. 맞다. 그 새끼 변호사였지. 그래 법으로 써야 한다면 그래야겠지. 그런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거 알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상관없고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문구가 있어서 법으로도 내가 이길걸? 이 우라칠 띠미를 오사라 십장생아. 아내가 극도로 흥분하자 진료실 문이 열리며 상간남이 들어오더군요. 그는 날 알아보았지만 전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봐요, 내 아내 어디 있어요? 오늘 붕대 풀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병실엔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옆에 있죠. 그 뉴페이스 마누라랑 얼른 인사하세요. 상간남은 전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끔찍하게 못생긴 년을 감히 내 마누라랑 비교를 해? 당장 말해. 내 아내 어딨어? 자기야. 나야 신영이야. 전신영. 상간남은 전처의 목소리를 듣고 몸의 중심을 잃고 자빠졌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당신이 진짜 내 마누라 전신영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청 못생기고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는 장군 같은 년이 내 마누라일 리 없다고. 이 가슴은 또 뭐야, 이게 로켓 파워 주먹이야 뭐야. 자기야, 나라고. 자기랑 한 집에서 사는 신영이야. 당신 엉덩이에 별 모양의 점이 있잖아. 이래도 모르겠어? 내 엉덩이에 점을 아는 걸 보니 진짜 내 마누라. 진짜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년이 내 마누라라니. 상간남은 바닥에 앉은 채 뒤로 도망갔고 전처는 그에게 달려들며 안기려고 했어요. 자기야, 이리 와. 나 좀 위로해줘. 그리고 저 의사 새끼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해. 당신이 법으로 저 자식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기 가까이 오지 마. 너무 못생겨서 토할 것 같아. 그는 급기야 오바이트까지 하면서 전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리 가. 난 당신 같은 마누라 둔 적 없어. 꺼져, 이 못생긴 년아. 당신 진짜 왜 이래? 다시 재수술해서 돌아가면 되잖아. 아니, 내가 보기엔 지금 면상에서 다시 돌아갈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 앞으로 나 찾지 마. 멀리 떠날 테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자기야, 가지마. 세이씨. 나의 사랑 개쉐이. 가지마, 이 개쉐이야. 상간남은 전처를 뿌리치고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망연자실하며 제 앞에서 오열하더군요. 날 이렇게 만든 당신이 날 책임져. 되돌릴 수 없다면 당신이 데리고 살라고. 뭐? 야, 나도 눈이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쓰레기랑 내가 왜 다시 합치겠냐? 지랄 말고 빨리 여기서 나가.
이놈 때문에 방금 우리 자기가 도망간 거 안 보여? 그러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 당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생각해보니 당신 그동안 돈 많이 벌었겠다, 그치? 그럼 다시 의사 사무해줄 테니까 재결합해. 그리고 내 얼굴도 빠른 시일 내로 다시 고쳐주고. 와, 진짜 사리분별 못하는 돌대가리 맞구나. 야, 이년아. 난 널 데리고 살 의무도 없고 재수술할 필요도 없다고. 난 완벽히 수술을 해줬으니 문제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지고 병원비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응?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전처는 일단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처의 면상과 몸뚱아리를 제 마음대로 바꿔놓으며 쌓였던 감정을 모두 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성형외과를 돌아봤는데 자기 얼굴을 다시 예쁘게 만드는 건 신이나 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네요. 이제 상간남에게 버림받아 돈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얼굴 복구도 안 되고 돈도 없으니 그녀가 선택한 건 절 다시 꼬시는 게 유일했나 봅니다. 환자와 상담 중인데 진료실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전 더는 할 말이 없으니까 꺼지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역겨운 얼굴로 여보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날 데리고 살아. 의사 사모 자리를 달란 말이야. 그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살게. 라며 주먹만한 눈을 깜빡거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 저리 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너도 참 집요하다. 나한테 따질 게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내가 미쳤다고 네 년이랑 같이 살겠냐? 넌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성격이 문제란 말이야. 여보, 내가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우고 가정을 파탄내서 이러는 거야? 나에게 복수하려고 한 거면 대성공이야. 당신 덕분에 모든 걸 잃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재혼하자. 전 당연히 싫다고 내쫓기를 반복했는데 다음엔 장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이복의 사위,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자네 잘못도 있으니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응? 난 당신을 용서했네. 얘가 내 옆에서 잘 때 장군처럼 눈 뜨고 잘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너무 화가 나서 자네를 응징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일세. 이봐요, 아줌마. 내가 왜 당신 사위야? 그리고 날 용서하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한 해 만에 짓거리는 거야? 눈뜬 장군 딸내미 데리고 여기서 사라져. 빨리 꺼지란 말이야. 그러자 장모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을 휘둘렀어요. 짝소리가 나면서 제 고개가 돌아갔는데 이 소리를 들은 간호사 둘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손을 들자 간호사는 동작을 멈추었어요. 장모님과 아직 해결이 난 것 같지 않아 확실히 말해주려고 말이죠. 어이 할망구요. 난 당신들 모녀 같은 속물에 인간 말종 같은 것들하고 절대 인연이 될 생각이 없어. 니년 딸내미 면상이 아니라 속이 문제라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날 찾아오면 그땐 스토커로 신고하겠어. 그러자 장모님이 제 멱살을 잡아채더니 자기 딸 인생을 책임지라고 똑같은 소리를 하며 절 흔들더군요. 전 여자를 공격해 본 적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하다 진료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간호사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과거 태권도 선수를 했던 간호사와 복싱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의 간호사였는데 덩치가 저보다 크고 힘도 좋았죠. 두 간호사는 쿵쿵 소리를 내며 장모님과 아내를 하나씩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녀가 악을 쓰며 간호사들을 공격하더군요. 원장님,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 한 대 맞았는데. 원장님,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저기 CCTV 좀 가려주실래요? 책 한 권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그럼 두 사람이 수고 좀 해주세요. 내가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들었지? 이 잡것들은 우리의 보너스야. 응? 제대로 돈값 하자고. 자, 카메라 가리셨다. 시작하자. 간호사 둘은 모녀를 놓아주더니 목을 돌려가며 몸을 풀더군요. 이윽고 장모님이 복싱 선수 출신 간호사에게 달려들자 배를 맞고 바닥에 철푸덕 쓰러졌습니다. 아야야야야야, 아유 나 죽네. 아이고, 이년 뭐야? 뭔데 이렇게 센 거야? 이년아, 난 절대 못 나가. 내 사위가 내 딸을 받아들이겠단 말 하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고, 이 돼지 같은 년아. 간호사 주제에 어디 의사 사모랑 장모한테 손찌검이야 너희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나중에 너희들 원장이랑 재결합하면 니네 둘부터 자를 거야. 그리고 다신 취직 못하게 매장시켜줄 거라고. 모녀는 간호사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운동선수 출신 간호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펀치를 실컷 맞은 장모님은 두 눈을 뜨지 못하도록 얻어터졌고, 태권도 선수 출신 간호사의 발차기를 실컷 맛본 전처는 바닥에 누워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눈을 계속 뜨고 있어서 기절을 한 건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간호사들을 말리려고 전처를 흔들었습니다. 어이 장군, 기절한 거야? 어?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여보, 나 분명 정신을 잃었는데 눈아픔 계속 보이고 있었어. 당신이 내 눈을 못 감게 만들어서 마음 놓고 기절도 못한다고. 내 얼굴 이렇게 만들었다고 뭘 안 할 테니까 날 데려가. 의사 사모로 살게 해달라고. 아이씨 깜짝이야. 놀랐네. 말짱하잖아. 간호사님들, 이 모녀 좀 치워주시겠어요? 아직 덜 맞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다신모독의 본때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를 따따블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간호사들은 눈을 번쩍 뜨더니 따따블의 보너스를 위해 펀치와 발차기를 사정없이 장모님과 전처에게 날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녀는 간호사들에게 각각 들쳐 엎인 채 진료실에서 나갔고 다신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었죠. 바로 수술비였습니다. 8천만 원의 수술비를 달라고 내용 증명서를 보냈더니 돈 한 푼 없으니 배째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절 고소할 준비 중이니 길고 긴 싸움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수술 계약서와 동의서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전처의 성형수술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판사님은 모녀 측의 주장을 들어주긴 했지만 눈앞에 있는 저의 동의서를 보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의 돈을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변호사 상간남은 전처와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었지만 계산이 빠른 놈이었기 때문에 두 모녀에게 넘겨준 재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장모님 집을 팔아서 저에게 수술비를 지급했고 두 모녀는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장모님은 시골에서 남의 밭에서 일당을 받고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전처는 추녀로 바뀐 얼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집 밖을 거의 나오지 못했다네요. 시골에서도 사람들 눈이라는 게 있었으니 전처 얼굴을 보고 기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낼 것 같아요. 한편 상간남은 로켓 가슴 장군 눈가를 한 전처를 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 개업했는데 변호사라는 놈이 음주운전으로 크게 사고를 내서 인생을 종치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을 부딪히는 사고가 아니라 가로수를 박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절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상처를 주었던 전처와 장모 그리고 상간남은 각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거나 지옥으로 가버렸네요. 3년 전 이혼했을 당시 많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속이 시원한 결과를 맞으니 매우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전 얼마 뒤 내과 전문의인 이혼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연미인의 성격도 좋고 돈이 많아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이듬해인 올해에 둘째를 임신했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 정도 보았고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것도 잘 겪고 있네요.
요즘은 제 인생이 아주 많이 행복하고 재밌네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